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방고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32가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방고흐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현식의 서양미술사 산책 책을 반납하려고 연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하고 두 개가 연체가 돼서 빨리 반납하려고 그냥 안 읽고 반납하려고 했는데 잠시 훑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다시 대출을 하던지 아니면 구입을 해서 찬찬히 읽어볼 생각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가야만 한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않는다면 나는 길을 잃을 것이다. 계속하고 계속한다면 무엇인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빈센트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필자는 2007년, 2010년에 일반인들이 함께 미술 전시관에 다니는 온라인 카페를 운영했다. 첫 정모에 5명이 나왔는데 카페를 다른 직위에게 물려줄 쯤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당시 카페의 회원가입 질문으로 가장 좋아하는 화가와 작품을 물어봤는데 빈센트가 압도적인 표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단연 파블로 피카소였다.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는 1위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였고 그 뒤를 빈센트가 그린 해바라기가 바짝 쫓았다. 몇백 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가 아니다. 약 4년간 8,000명 이상에게서 얻은 데이터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에서 순수 미술과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우연찮은 기회로 고대 종교 미술사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와 종교 등을 공부하게 되었고 졸업하고 잠시 디자이너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전업 화가의 길에 뛰어들었다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술관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가장 처음 방문한 미술관이 마침 네덜란드의 호게 벨류베 국립공원 안에 있는 크렐머 밀러 미술관이었다. 빈센트의 작품을 두 번째로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그곳에서 밤의 카페 테라스를 실물로 보고 무언가 짜릿함을 느꼈다. 그 다음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인 라이크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방고흐 미술관에 갔는데 그곳에서 본 까마귀 나는 밀밭은 필자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분도 직접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미술관들에서 방고흐의 작품을 보고 정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방고흐의 실물 그림을 보면 좀 심상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함이 생겼고 일생에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천체 물리학과 교수인 찰스 휘트니는 밤하늘에 관심이 많았던 빈센트에게 관심을 가졌다. 특히 빈센트의 별이 빛나는 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과연 빈센트는 하늘의 별과 달을 그냥 그렸을까? 아니면 그냥 작품 속 별들이 궁금했던 것일까? 휘트니 교수는 자신의 연구진과 함께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1889년 6월 16일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동쪽 하늘의 별자리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작품 속의 달과 11개의 별의 위치가 시뮬레이션과 대략적으로 일치했음을 찾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작품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그려진 사이프러스 나무 오른편에 위치한 유독 희고 큰 별이 시뮬레이션 속 금성과 일치했다. 금성은 새벽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다. 휘트니 교수의 연구 결과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휘트니 교수는 그 후에도 별이 빛나는 밤을 계속 연구했다. 그리고 19세기 당시 가장 큰 망원경을 만들어 천문학을 연구한 윌리엄 파슨스의 연구 자료를 찾았는데 파슨스가 망원경을 보고 그린 소용돌이 치는 은하의 스케치가 빈센트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 회오리 치는 별과 일치했다. 파슨스가 망원경을 보고 그린 스케치는
빈센트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기 44년 전에 그려진 것이었다. 이 정도면 빈센트를 천체 물리학자로 봐도 되지 않을까? 빈센트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고 약 60년이 지나서 러시아의 수학자인 안드레이 콜모고로프는 대기 속 난류의 흐름에 대한 방정식을 정립했다. 콜모고로프의 방정식에 따르면 대기에서 난류가 흐를 때 큰 소용돌이를 치면서 흐르는데 그 힘이 나누어졌을 때 작은 소용돌이가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는 크기만 다르지 서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닌가? 물리학에서는 콜모고로프 덕에 더 복잡한 난제를 맞았지만 이어지는 천체 물리학의 발견은 과학계와 미술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2004년 우주에 떠있는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관측했는데 별 주위로 구름과 가스가 소용돌이 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를 발견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다름 아닌 빈센트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관측 자료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소용돌이를 직접 확인하려고 허블 망원경이 관측한 별을 살펴보았으며 그러면서 콜모고로프가 증명한 난류 흐름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관측 자료뿐만 아니라 별이 빛나는 밤을 디지털화해서 서로 비교했고 작품 속 소용돌이가 유동 난류의 흐름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최첨단 망원경과 디지털 장비로 확인 가능한 이런 것을 빈센트는 어떻게 알고 그려 넣었단 말인가. 심지어 별이 빛나는 밤은 정신요양원에서 밤에 본 것을 기억했다가 낮에 그린 작품인데 말이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달과 11개의 별 그리고 금성까지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그리 큰 작품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빈센트가 별에 관심을 보인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작품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빈센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 가업을 물려받아 목사가 되려고 했으나 신학교 입학 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졌다. 그리고 1차 시험인 예수의 삶에서 떨어졌다. 빈센트는 성경을 달달 외웠고 부목사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철로역정 같은 기독교 문학까지 읽었으며 아르바이트로 성경을 5개 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했는데 신약 성경의 첫 4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삶을 다룬 4복음서를 몰라 시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빈센트의 믿음이 광적으로 강했고 누가 봐도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이니 교회에서 거부했다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초승달이 한 번씩 등장한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내용으로 중요한 부분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속 초승달은 빈센트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빈센트는 별이 빛나는 밤 안에 11개의 별까지 더해 성경 속 정확한 부분까지 짚어주었다. 바로 창세기 3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인 아브라함의 증손자이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창세기 37장 9절. 야곱은 12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그 중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나머지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 어느 날 요셉이 자신의 꿈에 나온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한 이야기를 가족에게 하자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파라오의 경호원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하지만 착한 요셉은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그 덕에 보디발의 집안일까지 맡게 되었다. 여기서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은 곧 11개의 별을 의미한다. 그럼 초승달은 무슨 의미인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고대 유대 민족이 살았던 가나안 지방을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 전부터 이곳은 아주 풍족한 땅이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유대인 조상들이 어떻게 이집트까지 내려와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후에 모세를 따라 탈출하는 출애굽기로 이어진다. 빈센트는 자신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중이고 이 고난은 미션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다. 미션을 성공하면 요셉처럼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배로 보상받을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별이 빛나는 밤에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지 않는 한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나무보다 작은 교회의 첨탑은 무슨 뜻이란 말인가? 빈센트는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으로 정확한 별들의 위치를 캔버스에 옮겼고 공기의 흐름을 물감을 듬뿍 묻힌 붓자국으로 표현했다. 미술 용어로는 임파스토라고 한다. 이런 지식과 기술을 자신의 신앙에 적용시켜 미술 평론가들과 비평가들 그리고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대중들에게 곧 있으면 당신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지 않았을까 싶다. 작품 속 별 주변에 회오리치는 동그라미들을 광환이라고 영어로 코로나네요. 광환이라고 하는데 물리학자들의 말처럼 이것이 대류의 이동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 이후의 기술 덕분에 보게 된 소용돌이 은하의 모습을 빈센트는 도대체 어떻게 봤을까? 몇몇 학자들은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약의 부작용이 천리안이란 말인가? 그래서 초승달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크레센트, 프랑스어로는 크루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루아상은 맛있는 크루아상 빵과 같은 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 이 설명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들 그런 오해들을 많이 풀 수 있어서 반 고흐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았고 또 귀를 자르지도 않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역사의 미스터리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반 고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